또영규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유로 2022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조별리그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했었던 강팀들이 순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폴란드처럼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스페인과 네덜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스페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승 후보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했죠. 네. 우승 후보, 우승은 모르겠지만은 일단 우승 후보다. 그런 얘기는 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우승 후보에 스페인하고 네덜란드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페인은 어디까지 순항할 수 있을까? 네. 첫 경기부터 순항이 아니던데? 네. 어디까지 순항이라니 지금? 네. 스페인이 2조 1차전 스웨덴과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이 경기에서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리고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스웨덴을 괴롭혔지만은 골을 넣는데 실패를 하면서 0대0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점유율이 75%, 슈팅을 17개 했고요. 그중에 유효 슈팅이 5개였습니다. 코너킥도 6차례 시도를 했고요. 패스 숫자가 917개. 스웨덴은 1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하다. 스웨덴은 이 경기에서 슈팅을 4차례 시도해서 유효 슈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에 신경을 썼고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스페인은 이 스웨덴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골을 얻는데 실패를 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경기에서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최전방 해결사 문제다. 알바로 모라타가 웬 말이냐. 그 모라타는 쉬운 기회는 여전히 날리고 있다. 야, 나는 모라타에게 그 결정적인 기회가 3차례 정도 왔는데 그걸 날리는 걸 보면서 얘가 어떻게 스페인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인지. 아니 그걸 온타겟을 못 날리냐? 그러니까. 어떡해? 아니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일도 아니야. 그리고 뭐 많이 봐온 광경이지만은 불과 며칠 전에 포르투갈전에 봤던 그 광경 그대로예요. 네. 야 복습하고 그러면 예습을 잘해서 잘 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모라타를 최전방에 기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훈을 얻는 게 없나?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어요. 네. 사실은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은 왼쪽에 알바, 중앙에 파우토레스하고 라포르테, 그리고 오른쪽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배치했단 말이에요. 이럴 거면 왜 나바스 안 뽑았어? 이럴 거면 왜 나초를 안 뽑았어? 그렇지. 네. 그리고 마르코스 네. 요렌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라리가 얘기할 때 이번 시즌 라리가 MVP급 활약이다. 최고의 이선 자원 여기저기 활용된 공격 자원이라고 그런 네. 얘기들을 드렸죠. 그래서 네. 마르코스 요렌테에게 가장 좋은 자리는 메잘라 위치인데 메잘라 위치에 페드리하고 코케를 두고 부스케츠가 코로나 확진으로 못 나오니까 로드리가 이 부스케츠 자리에 피오테 자리에 쓰긴 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코케 자리에 마르코스 요렌테를 배치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코케도 물론 이제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득점계를 놓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전방 활약이 약하면은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을 높여야 되는데 다니 올모도 드리블도 뛰어나고 패스 능력도 뛰어나지만 득점력이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측면 자원이지만은 페란 토레스 보고 그건 누가 해결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지금 스페인 대표팀 명단 보면은 컨디션이 가장 좋고 결정력이 가장 좋은 선수가 요렌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선수를 왜 측면 수비로 써? 그러니까 답답해 이게 죽겠더라고. 너무 안정지향주의적인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요렌테를 물론 이제 공격적으로 끌어올려서 쓰는 것까진 이해가 가요. 아니 그렇게 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앞선에다 둬야 된다니까. 어찌됐든 전반적인 플랜도 잘못 짠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라르 모레노가 있는데 왜 알바로 모라타를 최전방에 두느냐. 이 얘기가 모라타가 많아요. 웬 말이냐. 네. 그러니까 알바로 모라타가 진짜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성적을 보면 세리아에서 득점 순위 17입니다. 11골 9개의 도움을 네. 했어요. 물론 이제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제라르 모레노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득점 2위예요. 23골 7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라르 모레노를 써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럼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야, A매치에서는 그래도 모라타가 많은 골을 넣었어. 맞습니다.
A매치에서는 모라타가 41경기에서 19골을 넣었어요.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이 넣지. 제라르 모레노는 12경기에서 5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뛴 시간 대비 득점력은 제라르 모레노가 더 높은데 그 왜 제라르 모레노를 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아니 그리고 이 원톱은 전술적인 제약을 그래도 가장 적게 받는 그런 포지션이잖아요. 네. 그래서 변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컨디션이 중요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포지션인데 여기서 모라타를 이렇게 고집했어야 했나? 그러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네. 2조의 다른 경기 결과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2조의 다른 경기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 경기는 크리호비악이 퇴장을 당하면서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 폴란드가 못 이길 줄은 알았어. 음. 왜냐면은 악재가 너무 많고 폴란드가 좀 메이저 대회 본선 나오면 좀 울렁증이 그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레반도프스키가 막히면은 주변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못하고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네. 피용텍, 그로시스키, 뭐 밀리크 다 빠지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난 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크리호비악 퇴장이 좀 크죠. 그렇죠. 왜냐면은 예. 크리호비악 퇴장 당하기 전까지는 1대1을 만들어 놨었으니까. 네. 하지만 슈크리니아르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결국은 폴란드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2조 순위를 말씀드리려고 네. 그러는 거예요. 슬로바키아가 승리를 거두면서 현재 조 1위고요. 조 2위와 3위가 무승부를 거둔 스페인하고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조 4위가 폴란드입니다. 이렇게 조 순위가 지금 짜여져 있는데 스페인의 향후 경기 일정을 보면은 6월 20일 날 폴란드하고 홈 경기예요. 그런데 크리호비앙 못 나오죠. 그리고 폴란드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죠. 그리고 6월 23일 날 2조 3차전이 슬로바키아하고 경기거든요. 근데 이 경기가 모두 스페인 세비야에서 펼쳐지고 세비야가 지금 폭염이에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스페인은 세비야에 대한 적응력을 또 높여놓은 상태니까 그렇죠. 여러모로 봤을 때는 아니 조별리그는 그래도 통과할 것이다. 아니 이번 대회에서 사실 조별리그 통과 못하면은 강팀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어렵지. 조 2위까지 나간 것도 아니고 3위에게도 출전의 기회가 있거든요. 토너먼트 출전의 기회가. 그러다 보니까 조별리그에서는 뭐 좀 경기력이 안 좋더라도 웬만한 팀들은 저는 다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스페인은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 네. 이 스웨덴전은 거의 유로 2000의 네덜란드 이탈리아급 아니야? 물론 이제 올센 키퍼가 톨도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굉장히 잘했지만. 진짜 잘 막았지. 그렇지만은 경기 양상 자체가 굉장히 그런 느낌이 나는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린델레프라든가 수비수들도 잘했고 다니엘 스톤이 한 차례 실수를 범했는데 모라타가 밥상을 차려도 걷어차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으니까. 모라타가 걷어차니까 스웨덴도 나도 질 수 없다. 베리가 걷어차던데. 아니 그거 진짜 이싹이 잘 만들어줬거든요. 수비 한 2명 3명 압박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탈압하고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그걸 그렇게 걷어차나? 네. 똑같은 놈들이야 아주 그냥. 맞아요. 자, 그래서 네. 만약의 경우 2조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A, B, C, D 조의 3위 중에서 이제 성적 좋은 팀하고 이제 붙게 되고 그리고 2조에서 2위를 기록하면 D조 2위랑 붙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3위를 기록할 경우에는 이제 3위를 기록했는데 16강에 올라간다. 그럼 C조 1위랑 붙게 됩니다. 이야 C조 1위 유력한 데가 네덜란드인데? 한 경기 네. 이겨놓고 설레 발친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16강 대진도 나쁘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조 1위 내지 2위는 기록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6강 대진까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8강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스페인이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최근 9경기 무패고 4승 5무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많아. 네, 유로 2020 예선 F조에서도 9승 2무로 무패였고 그리고 독일과 함께 유로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총 3회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 너무 스페인 걱정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데 많이들 하시죠. 네, 제가 그런 얘기. 생각하기에는 스페인은 공수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걱정을 좀 해야 된다. 네, 걱정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조별리그는 통과할 것 같은데 16강에서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8강 이상 가기는 어려워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얘기한 해결사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나타나야지. 네. 아니면은 알바로 모라타도 그렇고 제라드 모레노도 그렇고 확실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스타일들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승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최전방의 힘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다. 이거는 인정하고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리오 부스케츠가 코로나 확정이 되면서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드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로드리가 부스케츠 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전술적인 임무는 해줄 수 있는데 미드필드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은 해주기 어렵다. 그럼 미드필드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마지막에는 수비예요. 라포르테가 귀화를 하면서 라포르테가 기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유로 2020 예선까지 스페인 수비의 중심은 라모스입니다. 근데 그런 라모스가 없다? 라모스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수비 라인 보면은 라포르테가 A매치 2경기, 디에고 요렌테가 A매치 8경기, 파우 토레스가 A매치 9경기, 에릭 가르시아가 A매치 8경기입니다. 10경기도 안 돼. 네. 전부 다? 거기다가 측면, 아까 전에 얘기한 오른쪽 측면 수비수 문제. 물론 아스필리쿠에타가 있긴 한데 아스필리쿠에타를 빼면은 확실한 대안이 없어요. 물론 다니 카르발이 부상이니까 차출하기는 어려웠고 또 시즌 내내 부상 때문에 부진하기도 했고 그런데 나바스라든가 나초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걸 아닌가. 전 나초 데려왔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좀 아쉬운 선택이에요. 수비진에서는. 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공격 미드필더 수비 다 문제를 노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발생을 하느냐? 결국은 스웨덴전 같은 볼은 돌리고 있는데 골은 안 들어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스페인의 황금 시대가 열리던 그 이전의 스페인 느낌이에요. 맞아요. 사비, 이니에스타, 뭐 비아, 토레스 있던 시절 이 메이저 대회를 또 계속 연패하던 이 클래스들이 나타나기 전에 스페인이 항상 이런 문제로 그 고비를 넘지 못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런 느낌? 네. 있거든요. 이건 좀 분명히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고민을 많이 했어야 될 문제인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아니 스페인이 만약의 경우 골이 필요하면 결국은 라모스가 있던 피케가 있던 이 두 명의 센터백이 있을 때는 둘 중에 한 명이 공격수처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은 좌우 측면에서 높은 크로스라도 계속 올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공격. 이번 스웨덴전 보면서 볼을 올려도 처리할 선수가 없다 없어. 보니 볼을 뒤쪽에서 계속 돌리는 거야. 공간 찾으려고. 그러니까 공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이라면은 아니 오히려 물량 공세로 있는 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모레노도 선발로 투입하고 요렌테도 좀 더 라인을 올려서 높은 곳에 기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리스크를 안 따라도 후방에 공격의 무게중심을 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금 밸런스에 약간 집착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66분에 모라타 뺐을 때 사라비아를 투입했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결국은 모라타 뺐을 때 제라르 모레노를 재빠르게 투입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나왔어야죠. 그때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이 정도로 경기를 주도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포메이션에 변화가 생길지라도 아니 제라드 모레노하고 모라타를 동시에 그렇죠. 기용하는 것도 네. 성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아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너무 지금 대처를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스페인 대표팀 명단 나왔을 때 여론조사를 했을 때 70% 이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26명의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 24명만 뽑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예비 자원들 네, 라우라비오를 비롯해서 몇 명 뽑긴 또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6명 뽑을 때 나바스라든가 낮춰놓으면 됐거든요. 아주 간단한 얘기야. 나바스는 뭐 물론 이제 부상 얘기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자원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스페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금 시대가 한번 저물고 새롭게 리빌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이
불만족스러울 수는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제쳐놓고라도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선수 포지션별로 선택한 것을 보면은 확실히 좀 이게 과연 최선인가? 그런 느낌이 의문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 많은 스페인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릭 가르시아가 뽑히는데 나초가 안 뽑혀? 이것도 웃기고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이 득점력 문제가 있다. 최전방 화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아스파스를 뽑았어야지.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모라타를 넣더라도 제라드 모레노를 투입하거나 아스파스를 측면에 투입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투톱으로 바꾸거나 그러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처리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스페인이 북유럽 팀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스웨덴이든 덴마크를 만나면 좀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전을 봤을 때에는 점유율도 높고 경기도 주도했고 슈팅을 17개나 했는데 골을 못 넣어? 이거는 너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정말 비효율적인 점유율 축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에 거쳐서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를 더 노출할 겁니다. 결국은 점유율은 높지만은 패배를 당하는 모습이 이제 차츰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진이 좋다면은 16강 넘어서 8강까지는 가겠지만 대진 나쁘면 16강이고 거기서도 갈 수 네. 있다. 네, 길게 보면 8강이다. 어. 지금 상황에서는 4강을 바라볼 전력은 아닌 것 같다.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약간 행복 회로를 돌리고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영웅적인 활약을 해줄 선수들이 있긴 있어. 저는 일단은 마르코스 요렌테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레노도 잠재력은 있거든요 분명히. 예. 그 큰 경기에서 하나만 터지면은 쭉쭉 갈 수도 있어요. 요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분명히 이제 이런 큰 대회에서 대회 도중에 변화를 겪는다는 건 굉장히 리스크 크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회 직전에 준비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편이 많은데 그럼에도 스페인은 지금은 한번 변화를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르코스 요렌테는 올립시다. 그냥 그래. 아스피리쿠에타를 오른쪽 측면에 씁시다. 그래. 아 진짜. 지금 아스파스 안 데려왔으니까 요렌테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 그러면서 2선에서의 득점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지. 사실 2선에 코케도 득점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페드리도 득점력이 뛰어나지도 않잖아요. 그래 딱 보면은 페드리, 코케, 로드리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밸런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누가 득점을 지원할 건데라고 하면 안 떠오르거든요. 안 떠올려. 그러니까 코케가 열심히는 했지만은 결정을 못 지어줬잖아요. 지금 스페인은 앞선에서 해결을 못 해주기 때문에 2선, 3선 때론 뭐 수비수들까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지 최대한 이 공격을 풀어낼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방에 득점력 있는 자원들의 그 능력을 좀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스페인 얘기를 해봤는데 스페인이 조편성이 좋기 때문에 스웨덴과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폴란드가 안 좋고 슬로바키아를 또 상대하기 때문에 16강까지는 갈 듯 보이지만 스페인이 과거의 명성에 걸맞는 무적함대라는 별칭에 걸맞는 성적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저희 생각이에요? 네. 나는 발 빼고 싶다. 아 진짜? 나는 아직 좀 모르겠어. 아 진짜? 아니 그래도 밸런스는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 아 그래? 나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근데 나는 2, 3차전도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동의. 2, 3차전에서 만약에 바뀔 여지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조금 유보 더 지켜보고 싶다. 야, 너 혼자 살겠다고 발악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렇다는 거지. 근데 지금 봤을 땐 나 동의한다 그랬잖아. 이런 여지가 조금 있다라는 거지. 야, 아니 스페인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원이 나쁜 건 아니잖아. 좀 그렇긴 아쉽긴 한데 해도. 결국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라드 모레노가 터져줘야 돼. 나 그래. 모라타에게 그래, 기대하진 않아. 내 생각에는 모라타 모레노 보면은 데파이 베오스트 있는 네덜란드가 낫다. 뭔 소리야? 이게 나 진짜 내 생각에는. 참나. 여하튼 아 스페인이 무언가 변화를 꾀해서 좀 더 분발하고
좀 더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유로 2020의 재미가 더욱더 급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치. 무적함대 진짜 무적함대였잖아 최근에. 네. 어? 예선에서만 무적함대야. 요즘에 본선에서는 무적함대가 아니야. 휘청거려. 네. 종이배야 종이배. 맞아요. 자, 스페인의 행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봅시다.